연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잇따르고 있다. 쏟아지는 신규 상장 바이오 기업들 중 주목할 것은 무엇이며 미래 성장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연말에 상장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특히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이유 무엇인지 오늘은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신규 상장주들이 많은데 유독 제약 바이오가 눈에 띄거든요. 줄을 잇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는 더 특징이 지금까지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2005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60개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했는데 대부분이 바이오 업종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기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영향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2016년서부터 이제 2019년까지 기업들의 상장 트렌드를 쭉 보니까 한 28개의 기업들이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2018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15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9개가 이게 일정상으로 보면 4, 4분기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2016년, 17년에는 거의 이렇게 분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네. 2018년에는 4, 4분기에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졌는데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2017년에 대규모의 기술 수출과 함께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런 여파를 타고 그게 이제 준비 과정 중에 아마 4, 4분기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업들이 초기에 이제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준비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4, 4분기에 집중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즉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4, 4분기에 많이 좀 특히 이제 12월 달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 분야가 2018년도에 참 상장이 많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분기별로 따지자면 4분기에 또 많은 기업들의 상장이 줄을 이었는데 올해도 그래요. 작년만큼 바이오주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연말에 좀 몰려있고 오늘은 매드팩토, 내일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회사 설명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 두 기업은 이제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네. 주목을 받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어떤 타겟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규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된 테라젠이 이제 자회사 스핀오프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항암제 분야에 신약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임상 중이고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병용 투여에 대한 그런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SD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트렌드 측면에서 볼 때 그냥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어떤 타겟 중심의 그런 신약 개발의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브릿지바이오는 NRDO 모델이라는 그런 모델을 조금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이제 상장을 시도했지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증 차원에서 좀 한계에 있었지만은 역시 이런 대규모의 인겐하임에 11억 불 정도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3자 분원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공 모델을 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돼서 상장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2월 20일에 상장하는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인데요. 국내 NRDO 모델과 또 베링거 인겐하임의 11억 유로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성공한 바 있는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일 상장과 함께 저희가 또 CEO를 모셔서 어떤 회사인지 사업 영역 그리고 성장성 모멘텀 짚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과 의약품 교류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진출이 쉬워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규제 신약 개발에서 이제 규제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모나이제이션 뭐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측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 기구라는 조약에 이제 가입이 됐습니다. 주로 GMP에 대한 상호 협력이고요. 2016년에 ICH라고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하는 네. 그런 소위 말해서 규제 가장 높은 부분들을 실행하는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떤 규제를 갖다가 이제 참여하는 또 조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그러한 역량들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이제 상호적인 협력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의 규제 규격 자체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네. 훨씬 뭐 인허가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수출적인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분류가 있잖아요. 제약품을 수출할 수 있고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는데 이 기술 수출 의미와 수출을 완료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신약 개발은 네. 오랜 기간과 많은 재원이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업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역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제 중요한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다국적 기업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술 수출 이전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신약 개발상 아무래도 이제 실패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단되거나 이제 계약이 파기되거나 또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하다 보니 이렇게 파이프라인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네. 또 회수하는 또 이렇게 파기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지는 우리가 이제 현주하는 측면에서 중간 단계에서는 기술 수출, 일본 기업들처럼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의 하나의 교두보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방법론상으로는 전략적으로 이 다국적 기업과 협력을 하되 턴키로 넘기기보다는 공동 연구라든가 같이 상호 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만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투자 키워드를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이제 2019년 연말 그리고 내년에 신규 상장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안에서 유심히 봐야 될 기업이 있다면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뭐 어쨌든 미국 FDA에서 가장 어렵다는 그런 쪽에 이제 두 개의 신약이 또 가장 개발하기 어렵다는 뇌질환 쪽에 두 개 성공한 네. SK 바이오팜이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면서 상당한 우리 업계에 많은 그 자본 체계에 많은 자본 시장에 영향을 주었듯이 아마도 SK 바이오팜은 신약으로서의 상당한 자본 시장과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또 FDA에서 허가된 그러한 신약 자체가 글로벌에서 얼마만큼 블랙버스터로 성장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상장하는 이 글로벌 신약으로 주목되는 SK 바이오팜을 주목해보자라고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2020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두드러지는 영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 영역 사업에 뛰어든 제약바이오를 주목해봐라.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이제 8월 달에 첨세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포 치료제라든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진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지원책들이 이제 2020년에도 이제 연이어서 이루어질 거고 시적으로 발효가 2022년 8월 달에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세포 치료제라든가 줄기세포 치료 쪽에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또 글로벌 트렌드 측면에서 보면 줄기세포와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같이 컨비네이션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각국 선진국들도 이제 그런 지원책과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그러한 제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질환 측면에서는 이제 항암제 그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뇌질환 쪽 치매라든가 이런 쪽의 질환 측면에서는 역시 과거도 그렇고 미래에도 역시 이런 분야별로 기술적인 분야를 포함을 해서 그런 쪽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년에 주목해봐야 될 키워드 정리해 주셨어요. 이제 첨생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주목하면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치료 기억해 두시고요. 뇌질환 그리고 치매 치료까지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윤택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